핵 문제 전반부 얘기하고 후반부에는 일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기를 참 기대를 했지만 뭐 한 두 분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말이죠, 제 자식들이 이제 아들이 둘 다 40대인데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는 뭐 삼성 무슨 회사 다니는데 제가 뭐 그때 일주일에 2번씩 TV 나가고 글 쓰고 뭐 저는 저 핵 문제를 전공한 안보 전문가로서 참 열심히 대학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이력서를 쓰는데 아버지 직업에다가 방송인이라고 썼더라고요. 정말 제가 야 이놈아 내가 국방연구원을 정년 퇴임했고 통일연구원장을 지냈고 내 공직한 거 너 모르느냐 어떻게 나를 방송인으로 쓰느냐 정석이 없으면 안보 전문가라고도 써야지 방송인이 뭐야. 그러니까 지는 지 세계에 살고 나는 내 세계에 살고 참 제가 막 그래서 참 좀 비탄했습니다. 비탄했고 그리고 우리 또 다른 말이죠. 지난 대선 때 야 뭐 문재인하고 홍준표하고 두 사람 붙었는데 그래 그래도 홍준표 찍어야 되는 거 알지 이랬더니만 아휴 아빠 난 그 아저씨 꼴도 보기 싫어. 아니 말하는 것도 밉고 뭐 다 밉어. 그럼 내가 아니 지금 사람 얼굴이 밉고 말하는 게 밉고 안 밉고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너희들은 투표를 하냐? 나도 홍준표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문재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너 생각해 봐서 하니까 아우 말도 하지만 나는 무조건 싫어요. 그래가지고 또 대만 싸웠네요. 도대체 너희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어? 그랬다가 몇 년 지나서 이 딸이 저한테 항복을 했습니다. 예, 아빠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는지를 보고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이러면서 항복을 했습니다. 참, 이런 세태를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예, 저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어진 일을 뭐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좀 많이 했지만 건너뛰면서 뒤쪽에 일본 얘기에 할애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페이지 넘겨주시죠. 자, 핵 착각 이 화면이 다 나옵니다. 오늘들이 나와 있는 오늘 예, 뭐 그냥 이렇게 하시죠. 네. 예, 제가 이 얘기는 여러 차례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소중한 젊은 학생이 두 분 계셔서 한두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핵 문제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얘기하고 우리 전문가로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제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제가 지금 글 쓰는 게 3671번으로 나갑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가 글을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생산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북한 핵도 가만히 놔두면 통일되면 우리가 되는데 그거 반대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인 줄 저희들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참 모든 게 참 괜찮네요. 모든 게 대단하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대화하면서 제가 이제 답을 이렇게 하죠.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는 통일이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김정은 섬기고 김정은 섬기고 주체사상 자 이것만 김정은 섬기고 인권도 언론 자유도 없고 여론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그런 북한 체제로 통일하는 걸 우리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쟤네들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체제로 쟤네들이 끌려 들어와서 통일되는 게 그게 북한이 핵을 가진 북한이 그걸 허용하느냐. 그 사실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일 없거든요. 핵을 가진 상태에서도 통일을 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주체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런 얘기를 현실적인 얘기를 까먹고는 그냥 저것도 통일되면 우리 거니까 우리 민족 핵 아니냐 이러고 잡아졌죠. 이러고 잡아졌죠. 이런 잃어버린 30년 동안 이 착각을 불러일으킨 데는요, 소위 좌파 정치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택도 아닌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자, 그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200억부터 돈을 요구하면 200억 뿌려. 그것부터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죠? 예. 근데 그 착각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북핵의 볼모로 잡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지금 상태로 북한만 핵을 가진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남북 간이 핵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느라고 제가 이제 이런 표를 만든 건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가지를 제가 우선 들었는데요. 북한만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진 상태에서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10배가 되든 5배가 되든 군사적 균형은 북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가진 재래 무기가 아무리 우수해도 핵 위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군사 균형은 북쪽으로 기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 관계를 북한이 지배하게 된다. 늑대하고 양하고 똑같습니다. 예. 지금 보십시오. 저 김여정이가 뭐 삶은 소대가리가 어떻고 뭐 야이 턱등 머저리들아 하고 온갖 욕짓거리를 해도 남쪽은 쫙 길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래도 평화롭게 하는 게 좋다고. 사실 이게요. 이런 식으로 북한이 갑질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그 밑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는 북한을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킨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건 우리가 북한보다 위에 있을 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관계를 북한이 지배하게 되고요. 밑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앞에 북한의 핵 무력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통하느냐 하면 북한은 네 죽고 내 죽자는 거죠. 네 죽고 내 죽자는 거예요.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묘해서 상대가 탱크를 1000대 가지고 있고 우리는 100대 가지고 있으면 100대 가진 나라가 1000대 가진 나라를 상전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게 국제 질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핵세계에서는 반드시 그게 성립 안 해요. 왜냐하면 네가 1000개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니하고 내하고 다 죽일 수 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핵무기로도 너캉막캉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소위 밸런스 오브 테러, 밸런스 오브 레졸루션, 의지의 균형이 작동합니다. 맞먹는 거죠.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한테 맞먹을 수도 있어요. 북한이 미국하고 그렇게 해서 맞먹을 수 있는 지위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향해서 워싱턴을 때릴 수 있다, 뉴욕을 때릴 수 있다 하고 장거리 ICBM을 계속 쏘아대면 미국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 나면 우리 대한민국 도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도우면 북한이 지금 우리 때리겠다는 거 아니냐. 이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지켜줘야 하느냐. 한미동맹이 바로 흔들리는 겁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장거리 미사일 가지는 이유는요, 미국을 흔들어서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킨다는 목적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미군이 오면 못 오면 우리 괌 때릴 수 있어. 괌까지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때리는 데는 3000km, 8000km, 10,000km 이런 미사일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70년 동안 사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는 한미동맹이 주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이대로 허용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네? 자, 마지막으로 통일, 방금 한 얘기입니다. 우리만 핵을 안 가지고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한다는 것은 그 빈말입니다. 빈말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30년 전부터 사실은 핵균형을 해야 된다. 북한하고 화해 협력하고 북한 도와주는 거 다 좋다. 남북한이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더 봐야 되는 것도 좋고 다 좋다. 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안보에서 불균형은 허용하면 안 된다. 안보,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수리바퀴와 남북 화해 협력이라고 하는 수리바퀴는 같이 굴러가는 두 개의 수리바퀴지 어느 한쪽을 빼면 안 되는 것이다. 사실 이제 이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정말 참 어떻게 보면요 정치 망국이죠. 정치 망국이죠. 뭐 우리 정치 오래 하신 대선배님들도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좀 여러분들 말씀을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뭐 적지 않게 살았습니다. 70세 넘었으니까요. 적지 않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저쪽 지역에 가면 간첩도 공천 주면 당선돼요. 이쪽 지역에서는요 만빵이 그냥 출세주의 그냥 개인의 영역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양지 바른 데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는 인간들 뭐 이쪽에서 공천 주면요 그냥 돼요. 그러면요 3선 4선 선수를 쌓으면요 또 국회 가면 또 고참이라고 힘을 써요. 그 사람들이 중진이라고 그래요. 중진은 공천할 때 누구를 공천합니까? 인재들을 찾아 공천합니까? 아니죠. 자기 똘마니들 찾아서 공천하죠. 예? 자기 패거리 짓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내에서 세력만 가지면 자기 공천은 보장되어 있잖아요. 공천 받으면 그 지역에 가면 또 되니까요. 그래서 6선 7선 되면요 거물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돼요. 그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요. 이런 놈의 정치 구도에서 어떻게 정치 선진국이 돼요? 한마디로 정말 개판입니다. 개판. 네? 우리 젊은 사람들 개판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지? 독테이블. 독테이블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이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는 안 된다. 핵균형을 해야 한다. 제가 핵 얘기하다 정치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핵균형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북핵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북핵 위협이 어디까지 왔느냐. 북한이 뭐 핵무기 숫자가 뭐 80개다 90개다 미 정보기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뭐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아주 연민하게 미국을 견제하는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는 대미용이 있고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오버월러만 아주 압도하는 이런 대남용 이 양 투출핵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자유화 방패 훈련 동안에 북한이 영크포 쏜 것들이요 완전히 대남용을 그냥 싹 다 보여줬습니다. 대남용을. 근데 그 지금 북한이 최근에 다 보여준 핵무기들은요 지금 우리 한국이 가진 방어 체제로는 방어 불가합니다. 얼마 전에 그 순항미사일도 쐈고요. 그다음 저 동창리 근처에서 쌀로 땅에서 산속에서 덮개 열고 거기서 미사일 쏘아 올렸죠. 소위 사일로에서 쏘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는 물속에서 핵 의뢰를 시험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시스템으로 못 막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바깥에 눈을 들어서 이렇게 바깥을 돌아보면 젊은 사람들은 활발하고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세상은 돌아가는데 저는 핵을 아는 제 눈에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거 여차하면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골로 안 가니까 지금 다 이러고 있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한테 안보가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답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요. 안보는 아파트 외벽이다. 그 30cm 두께밖에 안 되는 아파트 외벽 안에는 따뜻한 공간이 있고 가족들이 즐기는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있지만 그 밖에는 상풍이 몰아칩니다. 비바람이 불고 그 아파트 외벽이 뚫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행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뭐 결혼도 없고 데이트도 없고 뭐 교회 예배도 없고 미사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 바로 북한 핵이 지금 그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선보였던 핵 의뢰, 이게 지금 실제로 핵무기를 장착한 것이 아니라 기폭장치만 터뜨렸죠. 그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핵폭발을 한 게 아니라 핵폭탄을 터뜨리는 이 트리거링 시스템, 기폭장치만 터뜨리는데 그게 다 머리에서 솟구쳐 나와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 의뢰, 포세이돈이라는 핵 의뢰를 벤치마킹 한 건데 아마 러시아가 기술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포세이돈이라는 의뢰가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0메가톤이라고 해요. 100메가톤. 100메가톤의 그 폭발이 가지고 바닷속에서 터뜨리면요. 거대한 이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출렁거리면 그 근처에 있는 배들은 다 그냥 다 뒤집어지고 다 박살나는 거죠. 2차 대전 동안에요.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던 2차 대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사용된 모든 폭발물 다 합친 것에 30배쯤 됩니다. 100메가톤이면. 의뢰 한 발이 그렇습니다. 이게 핵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를 보면 사실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런 걸 지금 선보이고, 물론 그만큼 위력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걸 지금 선보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핵 전략이 NJ에서 NJNS로 바뀌었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이제 어렵게 설명을 하려면 이게 이제 뭐 거창한 말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1세대 핵 전략은요, 억제 only, deterrence only. 그러니까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나 건들지 마. 나 건드리면 너도 다쳐. 이런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자기를 지키는 소위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전략. 이게 이제 1세대 핵 전략입니다. 그런데 2세대 전략으로 가면 나 이거 가지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겠다는 전략에서 사용하는 전략으로 가면 이게 이제 2단계로 점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핵 전략인데 북한이 2단계로 점프했죠. 지금. 이거 뭐 전쟁 나면 남한에 대해서 핵을 쓰겠다. 초기에는 우리는 핵을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사용은 안 한다. 억제만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전략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왜 NJ 하면 NJ는 이게 너 죽고 나 죽자를 이렇게 제가 약간 영어로 쓰고 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이제 억제 오운입니다. 억제만 하는 겁니다. 나 건드리면 너도 죽으니까 나 건들지 마. 여기 약속국형입니다. 근데 이제 NJNS는 너는 죽고 나는 산다는 거죠. 핵 전쟁을 일어나더라도 나는 전쟁에서 이겨서 나는 살고 너만 죽는 거야. 이게 이제 이 강대국형 핵 전략인데 북한이 이제 2단계로 왔습니다. 이미 뭐 법도 만들었고 선언도 했고 뭐 이런 단계에 왔고 북한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미사일 총계 103기를 쏘았습니다. 103기를. 금년에도 이미 20기를 쏘았습니다. 금년에도 어제까지 20기를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히 광란입니다. 광란. 핵광란입니다. 자, 이게 북핵 위협,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북핵 위협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회장님 넘겨주십시오. 제일 간단한 건 잠수작전 아닙니까? 그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만 너 적장에 목을 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얘기를 대통령이나 이 정치인들이 하면 할수록요, 북한은 참수작전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할 때 더 광범위하게 타격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이 어떤 부분은 이 불확실성 속으로 남겨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사실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략가들의 도움을 받지는 않아요. 예, 지 생각대로 막 얘기를 해버려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참수작전. 예. 자, 그 다음에 또 왜 핵균형이 필요한가를 지금 뭐 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북 도서 지역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북한이 저 보십시오. 저 선을 꺼놓고 1999년부터 저 선 위는 우리 바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재로는 우리가 100년도 앞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분 개선이.
북한이 저기에다가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이죠. 북한이 본격적인 군사력을 백령도에 투사하면 우리가 백령도에 가진 군사력으로 못 막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반격을 해서 다시 찾아야 되는데 북한이 그때 핵 공갈을 쓰는 거예요. 누클리어 블랙메일이라고 핵 공갈. 시도하면 핵 쓰겠다고 하면 우리 지휘부가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스란히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지금 하느냐 하면 지금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이 안보 상황이 6.25 전야하고 비슷해요. 6.25 전야하고.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 1957년에 말입니다. 소련이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았어요. 그리고 소련이 ICBM을 처음 시험 발사했어요. 그걸 보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Window of Vulnerability, 취약성의 창이라는 뜻인데, 아니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두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경쟁 중인데 쟤네들은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대륙간 탄도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우리를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안 가지고 있다. 이 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때 뭐 난리가 났어요. 미국 전략가들이,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도 그런 갭이 생기니까 난리를 친 겁니다. 난리를 친 겁니다. 네? 대한민국 생각하고 비교하면 보십시오. 지금 난리를 쳐서 결국은 2년 후에 미국도 ICBM을 쏘고 난리를 쳤는데 그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뭐 영어를 적어놨습니다만 우리 학생들 공부삼아 한번 보십시오. 투키디데스의 함정, 아마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최강국이 패권국으로 질서를 잡고 있는데 그게 도전하는 나라가 생기면 그 도전하는 나라와 패권국 사이에서는 반드시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중국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 상태인데, 그런데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요, 최근에 와서는 내용이 그대로 적중되지 않습니다. 핵시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저쪽도 핵을 가지고 있고 이쪽도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다 죽으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번째, security, insecurity 딜레마. 이게 우리 정치학에서 쓰는 유명한 용어입니다. security, insecurity 딜레마. 그러니까 초강대국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핵무기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끼리는 한판 못 붙어요. 그러나 그 초강대국 밑에 있는 조물애교 국가는 마음대로 발길하고 전쟁을 해도 뒤에 핵을 사용한다는 공갈을 쓰면 뒤에서 이것 쓰지 못하고 그 조물애교 나라가 죽어나는 거죠. 지금 한반도 국가에서 이 동북아 이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쨍그랑거려도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어도 전면 전쟁 못해요. 그러나 중국이 미국하고 한편으로 있는 약소국인 대한민국을 건드릴 수 있는 구도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이 강대국 간에는 시큐리티가 형성이 돼도 그것 때문에 그 아래 단계의 국가들 사이의 시큐리티는 보장이 안 돼요. 네. 지금 딱 이 구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다가 한반도에서는 북한만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진 어시메트리, 핵 비대칭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 동맹, 한미 동맹, 과거 같지 않죠? 네, 과거처럼 와서 4만 명이, 3만 7천 명이 전사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죠? 그죠? 많이 변했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치장물자들, 미국은 그 탱크 옛날에 쓰던 것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쪽에 저 네바다 사막에 가면 비행기 그게 저 보관해 놓은 거 보셨죠, 영화에? 그 비행기들을 폭파하거나 부셔서 고초를 쓰지 않고 놔두는 이유는 유사시에 또 설 수 있다 해서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미국의 치장물자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죠. 네? 우리한테 다 불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디팍토 11월 한국에 사실상 우리 내전 아닙니까? 내전. 한국에서 좌우 진영 간에 사실 지금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특정 지역에서 왼쪽 편에 가담하는 지역 감정이 또 플러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지역 감정하고 이념적인 구분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지배를 하니까 저쪽에서 말하는 거는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틀렸다고 아우성을 치고요. 우리 편이 얘기하는 것은 파처로 매주 쓴다 그래도 맞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이런 놈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네? 헌재 지금 이번에 판결 내린 거 보십시오. 우리 법원도 지금 다 진영 논리 아예 다 들어갔어요. 사실 법원은 모든 분쟁의 최종착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싸우다가 또 법원에서 딱 판결 내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딱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취약하다. Decay of South Korean Armed Forces.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군대 개판됐죠. 네, 개판됐죠. 이 부분은 다음 기회가 되면 한국군이 어떻게 취약하게 됐는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끝까지 벌어지면 미국은 다시 대만의 발목이 잡힐 겁니다. 대한민국을 도와줄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제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도 그렇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도 그렇고 이 윈도우 오브 벌너러빌리티 취약의 창 이게 활짝 열려 있는데 북한으로 보면 이건 기회의 창이죠. 예,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입니다. 이걸 메워야 된다. 이걸 메워야 된다.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요즘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핵균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핵 얘기 그 정도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본 얘기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금년 국방부 외교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미국 전술핵 재반이 또 생각할 수 있고 더 나빠지면 핵무장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군 통수권자 입에서 핵무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이 반세기가 넘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핵균형을 주장해온 제 같은 전문가들한테는 이 얘기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이 양반이 정말로 저런 생각을 잔뜩 가지고 하신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상황에 따라 옆에 누가 적어주는 걸 그냥 가지고 그냥 한마디 한 것이 지나지 않느냐 이게 대해서 저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방향으로 당장 핵무장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거 이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힘이 되셔서 정부를 그쪽으로 밀어야 될 겁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왜 당장 예. 하면 안 됩니까? 왜 당장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당장은 미국이 우리 자체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장을 강행하면 동맹 자체가 균열이 오는데 우리가 잃어버릴 게 훨씬 많아요. 미국의 동의를 받아내도록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의 핵 역량을 이용해서 전술핵 재반입이라든지 합동훈련이라든지 이 방법들이 다양하죠. 그걸 가지고 잔뜩 핵 균형을 취하고 그러나 미국이 조만간 한국, 일본 핵무장 아마 허용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어제 사건 보여줬죠. 북한에서 공중 800m 상공에서 핵폭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 이제 한국 핵무기 무장에서 그것을 바로 했어요. 그거는 미국 정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사하는 거죠. 시사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 우리가 세게 밀어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정책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설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전술핵이나 핵 역량을 그럼 많이 여기에 투사를 해서 균형을 취하자. 그리고 동시에 핵무기만을 제외하고 핵무기 그 자체만 제외하고 나머지 밑바닥을 전부 닦아나가는 소위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를 적극 착수하라.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하신 말씀하고 맥락이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핵무기 자체만을 빼놓고 있을 때는 우리가 NPT를 존중하고 거기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NPT에 탈퇴하고 핵무장하는 것은 다음 단계일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그 단계가 오면 즉각 핵보유국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해놓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준비를 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앴자마자 바로 그냥 네, 현무에 뭐 현무 4, 현무 5 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준비 다 해놓고 승만 떨어지면 바로 조립해버려요.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얘기가 참 길어져요. 이게요, 컨트롤 타워가 중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대한민국 각지에 있는 케이퍼빌리티를 전부 파악해서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핵탄도 설계하는 걸 추진하고 누구는 이 깍두기 기계장치를 만들고 누구는 기폭장치를 만들고 누구는 거기에 들어가는 고폭을 개발하고 해서 이게 쫙 돼 있고,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NPT는 존중하는 나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제가 칭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돌입해야 됩니다. 네, 돌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누가 합니까? 마인드 가진 지도자들이 있어서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서 해야 되는 누가 합니까? 뭐 자주에 두고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제 일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날 얘기한 거 다 기억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3월 6일 날 박진 장관이 소위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를 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반대가 더 많아요. 솔직하게 반대가 더 많은데, 그저께 20일 날은 또 천주교에서, 저도 가톨릭입니다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정의구현 사제단이 나서서 정부를 욕하고, 특히 일본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 소위 김진환이라고 하는 신부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소위 강론을 통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노는 게 딱 일본 놈이죠? 이랬어요. 그런데 또 아니 뭐 오므라이스 처먹고 히히난닥거리고, 이게 옷은 거룩한 사제의 제의를 입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언행은 손빨개 같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 한일 문제가 이렇게 지금 폭발이 됐습니다. 폭발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나간 얘기는 여러분 아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한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를 알아야 돼요.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못 모르고 그냥 달콤한 말에 휩쓸려서 그냥 이렇게 따라갈 소지가 높은데 팩트를 알아야 돼요. 일본에 대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면요, 일본이 재무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일본이 세계 전략서 발표하고 본격적인 재무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본의 재무장은 푸시 요인과 풀 요인이 섞여서 가는 겁니다. 푸시는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나오는, 이게 푸시고요. 풀은 외부에서 재무장하라고 땡기는 걸 풀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은 사실 1980년대부터 보통국가론이라고 하는 소위 우파들의 논리가 부상을 했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만큼 강성한데 왜 군사적으로는 이렇게 왜소하냐. 일본의 군사력과 정치력이 경제력과 비슷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상국가 아니냐.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이게 이제 일본 군사력을 키우자는 논리. 이 우파의 주장들이 쭉 올라왔는데, 이게 꽃을 피운 것이 아베입니다. 아베 때 이제 더 이상 일본은 앞뒤 눈치 보지 않고 군사력 키우겠다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죠. 그런가 하면 외부 요인은 뭐냐면요, 중국이 계속 평창주의로 나오니까 일본이 중국에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국방력이 커지기를 바래요. 그럼 계속 군사력 키우라고 미국이 푸시를 해요. 풀을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지금 군사대국화 이 노선은 푸시와 풀이 절묘하게 조화된 것이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한테 유리하게 이용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좌파와 우파의 차이가 한국 국민들이 이거 혼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겸손하게 잘못했다고 빌고 독도 문제는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일본이 사죄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일본의 좌파가 우리 편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일본의 좌파가 우리 편이에요. 그러나 북핵에 대처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이거는 일본의 우파가 우리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파가 다 우리 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일 관계에서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일본 좌파가 아니라 일본 우파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과거에 전쟁을 일으켜서 미안하게 됐다. 사과 사실 수십 번 했습니다. 수십 번 했습니다. 이거 근데 아베가 이제 등장해서 이랬죠. 이제 우리 사과할 만큼 했다. 이제 사과 그만할래. 과거사 우리 당당해. 부끄러운 과거사 아니야. 일본은 뭐 독도 한국이라고 또 주장을 하면 이제 이게 일본 우파 우리하고 부딪히는 일본 우파의 행진곡입니다. 이게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기시다 정상회담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남겼다는 것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보면요. 급속하고 졸속하게 했다. 사전 여론조성 기간이 없었다.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할 때,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상할 때도요. 그 김종필 씨가 오히려하고 만나가지고 김종필 오히려 그 메모 만들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 기간을 거친 거 기억하시죠?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그렇게 많은 일본 전문가들 불러서 여론 조성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무대 가리고 그냥 내질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엔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허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도 보면 뜻은 좋으나 일방적으로 양보한 게 많았다. 그 일본 뭐 직접 사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개성한다. 그것만 해다오. 그 1998년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안에 내용에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해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사과 반성 얘기를 하지 않고 옛날에 했던 그 선언을 개성한다. 이렇게 간접적 사과만 해도 좋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그것도 양보한 것이죠. 그다음 제일 민감한 문제가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 그 강제징용을 한 회사가 뭐 신일본, 제철, 미쯔비시 이런 일본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한테 배상을 해라고 안 그러고 우리 기업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제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이것도 우리 국민 자존심을 사실 건드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1965년도에 청구권 협상 때 저 3억 달러 무상으로 주고 2억 달러는 차관으로 줘서 그 5억 달러 가지고 대한민국이 포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닦고 그때 다 청산한 건데 왜 지금 또 배상을 하고 그러냐. 이게 일본 입장이거든요. 일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도 다 잘한 거 아니다.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렇게 인자하게 일본 쪽으로 향해서 가슴을 확 열어 보였는데 일본은 그렇다고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가슴을 여니까 나도 활짝 열게 하고 확 연 게 아닙니다. 일본은 딱 닫고 냉정해요. 일본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 보세요. 오부치 김대중 선을 개성한다 그 얘기도 안 하고 역대 정권의 입장을 개성한다 이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정권에서는 일본이 잘못했다고 반성도 했지만 아베 이후 일본 정권은 반성 사과 표현 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서 역대 정권의 입장을 개성한다. 우리가 들으면요 뒤통수가 좀 간질간질해요. 뒤통수 맞은 것 같은데 일본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가해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일본의 미쯔비시나 이 신일본 제철 이런 데서 우리 기분 같으면 아이고 그래 한국이 우리하고 잘해보자고 그래 직접적인 요구도 안 하면 그래 우리도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바를 하겠다. 이런 정도 뭐가 나올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침묵입니다. 냉랭하게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협상에서 아직 두고 볼 게 많고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 가지고 또 양쪽에서 서로 자극을 하게 되면요. 급속도로 한일 관계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한폭탄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런 걸 다 잘 아셔야 되는데 제 같은 사람은 그럼 어떤 입장이냐 이제 이따가 들으시겠습니다만 이쪽에 설문을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한테 이게 제가 여러분을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 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여러분 입장이 뭐냐?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를 한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분 확실히 잘 들어봐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손해본 거 없고 100% 완벽하게 처리 잘하고 있다. 나는 100% 지지한다. 이게 이제 1번입니다. 1번. 2번, 나는 먹고 사는데 바쁘고 별로 신경 안 써서 난 잘 모르겠다. 앞으로도 신경 안 써간다. 뭐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난 모르겠다. 이게 이제 2번입니다. 3번은 1번하고 반대로 전적으로 잘못됐다. 윤석열 정부가 한 거 이거는 매국이다. 매국이다. 그래서 시위를 통해서 철회시켜야 되고 말 안 들으면 끌어내야 된다. 강력하게 반대하겠다. 이게 3번입니다. 4번은 문제가 있고 불만족스럽지만 고쳐가면서 이 길은 가야 한다.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이 대로를 가는 것은 계속 가야 한다. 이게 이제 4번입니다. 잘 들으셨죠? 이 중에서 혹시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모르겠다. 예, 잘 모르겠다 한 번 나오셨습니다. 예, 뭐 그냥 눈치 보시지 말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3번 철저하게 잘못됐다. 없으시고 4번 예, 정답이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여기서 1번도를 펴시면요 여론전에 불리해요. 이 한일 문제는 소위 좌파들 일각에서 대한민국 운명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고 거저 정부를 때리 엎어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호기가 왔다고 해서 이걸 물고 늘어지는 이런 세력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그런데 1번을 주장하게 되면요 완벽하다. 100% 다 잘했다 이러면 그 사람들하고 싸움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같이 인정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겠다. 제가 뭐 여러분 여러분 말씀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안보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불만족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우리 학생들 내 얘기 공감이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일본하고는 지역적으로 가깝고 인종적으로도 가깝고 해서 같이 교류협력하면 덕볼 게 많다. 같이 덕볼 게 많다. 이게 뭐 기본적인 얘기인데 북핵을 생각하고 중국 위협을 생각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 그 미국이 일본하고 밀착해서 동맹관계를 맺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거기서 빠져나와 있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위급할 때 미국이 한국을 돕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현재의 지정학적 구도하에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라고 하면은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도 일본하고 우리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이런 논의를 가지고 뭐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삼각지에 가서 연설도 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주장을 계속 견지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자, 이제 후광기지 얘기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오래 말씀하는 편에서 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후광기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조용하게 신문이 안 나니까 모르는 거죠. 젊은 사람들 특히 더 모릅니다. 근데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1950년에서 53년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에 이 미군을 보내고 외국 뭐 캐나다군 호주군들 이런 군대를 한국에 보내는 걸 관장한 것이 유엔군 사령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유엔군 사령부가 도쿄에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에.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그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일본 안에 미군 기지가 한 90개 가까이 있어요. 89개 있는데 그 중에서 7곳을 지정해서 이것을 유엔 사령부 후방 기지로 한다 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 유엔사 후방 기지가 뭐냐 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로 전개되는 외국 군인들이 거기에서 물자를 보급받고 재편성을 하고 다시 한반도로 날아갈 수 있도록 중간 기지로 삼는다. 그 7군데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는 장광년 박사라는 분은 우리 정전위원회 수석 대표도 하셨고 그 유엔사 후방기지에 직접 자기 실무 자기 담당이죠. 저분이 일본을 가보고 와서 눈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유엔 아무리 조직을 봐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쟁이 났을 때 이 기지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하나를 위해서 후방기지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게 정말 놀랍다는 거죠. 놀랍다는 거죠. 그 이걸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적대국이 돼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7개의 후방기지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요코다 공군기지 일본 본토에 있는 이게 한국전쟁 때요. 그 북한군이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왔을 때 낙동강 전선에서 백선엽 장군이 일사단 거느리고 막으려고 사투를 벌리고 할 때 그 뭐 부족하죠. 북한군 앞에. 그런데 일본에서 날아온 B-29 폭격기가 98대가 날아왔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격기 부대가 날아가서 인민군 집결지를 박살을 내고 그거 다 요코다에서 날아온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 나면 요코다는 또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사세보 같은 거는 저기 규슈에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 남쪽입니다. 저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군사 물자 비축기지입니다. 저기가. 예? 한반도 전쟁 나면요, 저기에 있는 거 그냥 창구문 열고 그냥 군인들한테 풀을 매겨서 한반도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저기 오키나와에 있는 가네다 공군기지, 저거는 미군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공군기지 중에 최대입니다. 저거는 완전히 항공기 백화점입니다. 거기는 뭐 정찰기, 조기 경보기, 전투기, 뭐 수송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한반도 전쟁 나면 수송기는 2시간, 전투기는 1시간 만에 휴전선까지 날아옵니다. 예? 사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켜주고 있는 기지가 바로 유엔사 후방기지들입니다.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까맣게 몰라요. 까맣게 몰라요. 저도 대학 다닐 때는요, 반미 반일이었어요. 예. 뭐 시내에서 술 먹고 친구들하고 하는데 뭐 미국 군인들이 막 술 취해서 막 대로변에 막 그냥 그 오줌 누고 막 이런 그 보고 그런 성질이 나서 이 새끼들하고 한번 붙자, 펴서 한번 붙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친구들이 안 말랐으면 그때 내가 한번 사고 쳤을 거예요. 자식들이 어디 남의 나라 와가지고 까불어. 일본도 마찬가지. 그 일본서 대학생 교류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야 너희 집에 한 명 재워라 이래서 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화가 났죠. 아니 그러면 네가 내가 일본말을 할 줄 안다고 가정하고 지금 얘기한 거냐? 그 제3국어인 영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한다는 걸 전제한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랬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참 안보 공부를 하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깊숙이 제가 빠져들고 보면 와, 참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12번도 더 요절났구나. 제가 이제 그걸 뼛속 깊이 알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만나면 늘 제가 얘기합니다.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was made possible on the basis of the stability provided by alliance.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일본도 그래. 일본은 고약하죠. 미국보다 고약하다는 생각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취할 건 취해야 한다. 특히 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생각하면 정말 절박한 거예요. 예? 한일 안보공조라고 하는 것이 절박한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도 아마 제 생각에 공감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 예. 넘어가시죠. 예. 이 여기 있는 지도자들 제가 박사 논문 속에서 쭉 섭렵했던 분들인데 제가 한 분씩만 소개를 할게요. 드골 같은 사람 2차 대전 때 독일에 그냥 패망했잖아요. 도망가서 레지스탕트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파리가 해방될 때 미군하고 이제 쫙 패턴 장군이 이제 쭉 탱크 몰고 와서 파리를 해방시켰는데 이제 이건 야사입니다. 야사. 갑자기 드골 장군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용했던 집무실에 가서 혼자 울고 있었다. 내 조국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 힘으로 파리를 해방시키지 못하고 미군들 손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는가. 하여튼 굉장한 애국자였죠.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었고, 핵무기 만들 때 그랬죠. 미국이 만들면 안 돼 하고 말렸는데, 아니 그러면은 소련이 파리 치면 우리 파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미국이 소련하고 핵전쟁 감수하겠느냐? 이렇게 대들면서 핵무장을 했고, 이분이 대통령하고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고 나서 국가에서 예우하는 온갖 의전을 전부 다 사용하고 저 파리 근처 촌골짜기에 자기 청년 장교 시절 보냈던 거기로 묻히겠다고 해서 거기 이제 묻혔죠. 네? 그래서 참 이 지도자들은 다 이래요. 저기 맨 처음에 있는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수상입니다. 저 사람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미국 원폭에 파괴되는 걸 보고 우리 이스라엘은 전기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둘 주위에 둘러싸인 아랍에 둘러싸여서 그래서 양반이 수상되자마자 초대 수상되자마자 핵폭탄 제조에 돌입했죠. 그러니까 네게브 사막 그 조그마한 사막에 인광석이 있다고 찾으라고 명령을 하고 인광석 안에 우라늄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거 찾고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연구단지, 핵연구단지, 디모나 단지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이제 사실 이스라엘 핵무기의 산실인데 이거 말할 수 없는 애국자죠. 저분도 돌아가실 때 한 톨의 국가 의전도 안 받았어요. 포기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고 나는 광야가 보이는데 이스라엘 광야가 보이는데 날 묻어라 이래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 아바닷이라는 그 협곡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졸지에 그 사람을 흠모하는 후세들이 많이 다녀서 이제 관광지가 됐죠. 근데 이 벤구리온 총리 돌아가실 때요, 침대 하나, 노쇠 그릇, 노쇠 주전자 하나, 책꽂이 하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이런 정치구도 가지고는 벤구리온 같은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네? 드골 같은 장군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도 박정희라고 하는 여기에 견줄 만한 애국자가 한때 대통령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는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박정희를 전부 독재자로 알고 있어요. 예? 박정희가 했던 그 엄청난 업적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전교조 선생들이 박정희는 다 외국 일본군 장교 출신이고 해서 까맣게 모르죠. 참 통탄합니다. 예, 이 말씀을 끝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계시는 그 동지님 오세요.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